진행을 맡은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현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진행을 맡은 이유는 자활 사업에 대한 이해가 많은 학계 인사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적어도 저희 충북에서는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자활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면서 청주시에 제가 민관학 협의체를 지난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넣어서 지금 3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안지역자활센터랑 청주지역자활센터가 저랑 또 뭐 충북대 경영학과, 행정학과 다양한 학계 선생님들하고 얘기하실 기회를 시에서 연에 4번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노력들을 아마 광역자활에서 좀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을 맡게 됐어요. 자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은 4시 반까지고요. 저희가 5분 정도 토론이 준비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원고를 드리기보다 오늘 현장에서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원고 없이 5분께서 토론을 직접 해주실 거고요. 앞에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 아마 다들 굉장히 공감하면서 들으셨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토론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제 옆에 앉아 계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서광목 일자리사업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김인경 정책전문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충북지역자활센터 강호신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충남자활기업 박찬무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자활기업협회 한경희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대전 지부장님이십니다. 지금 불러드린 순서가 오늘 토론하실 순서고요. 저 시계가 조금 늦습니다. 그런데 저 시계를 기준으로 한 7분씩 토론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시간은 이쪽 저쪽 지켜주시면 좋고 또 늘리면 제가 이렇게 손짓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 좀 주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우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서광국 본부장님께서 중앙단위 사업 설계 및 예산 투입 기반 제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텐데요. 되신 거죠? 네. 그래서 서광국 본부장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으로 토론하는 건 조금 드문 것 같은데 항상 마지막 토론이었는데 처음으로 토론합니다. 오늘 지속가능한 자활기업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사실은 개발원은 지난 22년부터 중앙자활 자금을 조금 자활기업에 집중 지원을 했습니다. 거의 한 200억씩 매년 집중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중앙자활 자금 지원과 관련한 얘기를 우리 현장에 드리는 게 맞을까? 아니면 자활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반 여건과 관련된 부분의 지원책을 고민하는 부분을 전달해 드리는 게 맞을까? 실제로 아니면 이제 자활기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토론을 한 2시간 한다고 해서 이걸 다 말씀드려야지 했더니 토론은 이제 15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조금 짧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자활기업과 관련해서 지금 요구되고 있는 질문과 관련돼서는 보면 우선 첫 번째 사업의 광역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 공동체로 나갔을 때는 사업의 광역화 얘기가 그렇게 큰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2012년부터 이제 자활기업이라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시장의 단계에 아주 더 진입하고 있는 이제 기업 단계로 정리되면서 실제로 사업을 해야 되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서
우리 자활기업이 생존하고 지속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또 지금의 사회 경제적 구조가 뭐 인구 소멸 지역도 굉장히 많아지고 수도권 중심의 감이라도 집중되고 결국 사업을 하려면 뭐 서울로 가든지 뭐 이래야 되는 상황들이 서울 경기로 가든지 하는 방법 밖에는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역 특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한계가 있어서 사업을 계속 강력화시키는 시군구 단위가 아닌 시도 단위의 사업을 어떻게 강력화시켰으면 좋겠는지 이 얘기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014년에 취업우선 지원 정책이 시도가 되고 실제로 자활 현장은 굉장히 위축되고 축소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게 2018년 이제 자활사업 매출액을 현장에서 쓰는 방식으로 되면서 지금의 지역자활센터는 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CEO라고 12개 사업체를 가진 CEO처럼 운영하는 구조가 되면서 뭐 그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어찌됐든 현장의 활성화는 조금 추진됐던 것 같아요. 센터의 활성화는. 다만 코로나 시국에서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는 근로 능력 있는 참여자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게 이제 2024년부터 이제 조건부 수급자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일반 수급자보다는 조건부 수급자가 늘고 또 차상위자나 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현재 현장에 진입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이 비수급 인권층이 자활 현장이 좀 들어올 상황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이제 우리 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제 현장의 활성화를 지킬 수 있는 일종의 마중물은 시도가 되긴 했는데 사실 자활 기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시도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2018년에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이라고 여기 오신 우리 자활기업 대표님들은 아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정부 정책으로 처음으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이 2018년에 7월에 발표됐어요. 근데 거기에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에 여러 가지들이 망라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이제 현장에서 도움이 되고 실제로 추진됐느냐? 코로나 정국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은 많이 돼 있지 않았고 자활 기본계획 안에서 자활기업 파트가 이제 조그맣게 들어가는 형태로 돼 있고 이제 육성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오영범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지원과 관련한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전략적 포인트나 우선순위 포인트나 이런 걸 이렇게 이제 배치하면서 우리 이제 복지부, 개발업 그리고 광역자활센터에 요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하나도 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나열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자활기업의 가장 큰 지금의 이제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우리 자활기업으로 갈 참여자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는 오히려 자활기업에 있는 분들이 지역자활센터로 가버리는 이런 약간 이상한 구조처럼 되고 있는 부분들 이야기가 이제 있는 것 같아서 이 참여자들과 관련된 수급과 조건부 수급자죠. 그리고 비수급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자활기업을 어떻게 보육하고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오영범 소장님이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저도 동감합니다. 자활 공동체가 만들어진 계기는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었다기보다는 현장에서 너무 열심히 자활 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참여 주민들이 어느 정도 그냥 이제 내가 나가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생긴 게 자활 공동체였는데 근데 정부가 특정 이제 시기부터 정책 성과 목표 또 아니면 지역자활센터의 성과 목표로 자활기업을 지정하면서 개수를 지정하면서 사실 자활기업이 쪼개기로 나가기도 하고
자활근로 사업단과 막 경쟁 관계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단계들로 되면서 사실 이 영세한 자활기업 아니면 실제로 근로능력이 취약한 자활사업 대표들이 이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은 뭐 경영자 교육을 시켜준 것도 아니고 일부 위탁 사업이 안정적이니까 자활기업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자활기업으로 나간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보육과 육성 정책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나가버리면 약간 시베리아 벌판 같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게 22년부터 뭐 사업개발비나 전문가 인건비도 실제로는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 265만 원, 뭐 최근에 269만 원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보육 육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장 대중적으로 임시 방편적으로 지원되는 지원사업적 성격이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가 워낙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에 대한 지원이 완전히 축소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그런 대중적 지원 정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세 번째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긴 한데 그런 중장기적인 관점을 어디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하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실로 보면 데이터를 가지고 막 자활기업 실태조사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으로 이동이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여기 오신 우리 센터장님이나 또 자활기업의 실제로 지역자활센터에서 한시적 인건비 지원을 받는 우리 대표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과거처럼 이제 대상자들이 자활기업으로 이동하는 거 사실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거의 단절된 거 아닌가? 이런 인식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방역자활기업 얘기도 나왔지만 자활기업의 규모와 전략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가? 그냥 사업자들을 그냥 묶는 협동조합으로 묶는 실제로 규모화를 해보니까 어디는 아예 이게 의사결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차라리 주식회사로 전환해버리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아니면 일반 협동조합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해야 뭔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에서 규모와 관련해서 특히 또 특정 업종 중심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이런 규모화가 과연 적절했는지 사무국만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영업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들에 대한 걱정, 준비 이런 부분들이 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자활 사업의 자활 기업이 특히 이제 아까 자산화 이야기도 하지만 임팩트 펀드가 없어요. 중앙자활 자금은 정책 자금적 성격이지 어떻게 투자라든지 융자를 하는 사업적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활 임팩트 펀드, 임팩트라는 펀드라는 명칭은 이제 제가 지금 그냥 쓰는 말이고요. 그러면 투자 융자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자활사업, 자활기업의 실태조사를 보면 이제 스탑 개념인데 이게 현재 시점으로 그냥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활기업이 쭉 뭐 오래된 자활기업들을 보면 사실은 현장에 헌신을 한 이제 종사자들이 실제로 투입돼서 경영자가 됐죠. 그런 분들이 자활기업을 사실은 어느 정도 육성했지만 이 소규모 자활기업은 참여자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육성하고 전략적으로 성장하기는 사실은 누가 옆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이미 그렇게 지원돼서 자활기업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원책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현실에는 없다는 거죠. 아까 공유협동조합도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나가 있는 자활기업을 다시 지역자활센터에서 준비하는 것처럼 행정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게 여기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맞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저는 이제 조금 시간 다 돼가는데 전략적으로 한번 포인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사업의 광역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이용기라든지 이제 이런 틈새 시장에서 사업의 광역화를 당연히 추진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런데 사업의 광역화는 사실 지금의 재원이 지금 없느냐? 재원은 있습니다. 중앙자율 자금을 투입해서 사업의 광역화를 시켜야 되는데 사업의 광역화를 시키는 부분에서 아까 잠깐 아이디어처럼 말씀해 주셨지만 광역 단위에서 자활기업만 묶고 또 업종별로 묶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을 아주 다른 조직처럼 지금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아직은 여전히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의 업종적 연계들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의 광역화를 추진하려면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의 현대화 부분하고 또 우리 자활기업의 이 소위 말하는 사업적 연결고리, 비즈니스 연결고리를 같이 지원해야만 이게 사업의 광역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해용기처럼 현장에 그냥 시장과 개별적으로 이렇게 컨택트하는 부분들을 중앙 범위화 시켜서 별도로 해서 이제 단일 조직체를 만드는 사업의 광역화를 추진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추진할 부분이지만 우리 현장에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나 목소리를 들어서 몇 가지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놓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추진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다용기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현장에 이제 업종별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의 광역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사실은 개발원이 이제 제시하고 그 내용들의 현장 실제로 자활근로 사업단과 자활기업 같은 업종들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해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참여자 관련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현 정부도 중위소득 35% 이상으로 이제 생계의료급여를 높이겠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 지역자활센터는 이미 이제 6만 9천 명 정도면 캐퍼가 공간적 캐퍼가 거의 다 차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새로운 사업단을 만들어내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울 거고 실제 조건부 수급자들을 사례 관리하고 사업 활성화를 시키는 데도 좀 집중할 수밖에 없다면 자활기업이 이제 비수급 빈곤층과 관련한 부분들의 사업을 조금은 이인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차상위 계층과 관련한 부분들의 자활기업이 일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선진국의 사회적 기업 중에 특히 이제 장애인 쪽에 우리는 이제 장애인을 좀 다르게 보지만 선진국에서는 우리 자활 참여 주민들도 이제 넓게 보면 장애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제 기능적으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괄한다면 사실은 아까 사업의 광역화 부분하고 지금의 참여자 관련해서 역할 부분하고의 핵심 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체 인력과 관련된 사업과 재산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쪽에서. 그런데 우리는 대체 인력과 관련된 사업, 우리 자활대부에서의 대체 인력 사업도 적정히 잘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소상공인이나 영세상공인까지 또 아니면 사회적 경제 기업까지 대체 인력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영역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재산관리 사업입니다. 재산관리가 뭐지? 이렇게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실제로 지역자활센터가 사업을 하게 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센터장님 이름으로 뭐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을 하고 있죠. 실제로 센터는
그 부분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뭐 지자체가 이제 뭐 자산관리 대장을 가지고 그걸 관리 감독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별도 자활기업을 만들어서 이임을 주고 실제로 그걸 사용하는 사용권을 갖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익적 자활기업 아니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 노동통합형 자활기업 중에 사회적 가치가 아주 높은 재산관리형 위탁 자활기업 같은 경우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마 제시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아마 제시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육 육성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자활기업과 관련해서 이제 아까 보호된 시장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과 저희 개발원이 계속 컨택을 해보면 실제로 왜 자활은 생산부터 유통, 가공, 뭐 소비까지 다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조직체인데 왜 그게 잘 연대가 되지 않습니까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활 내부에 보호된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청주지역자활센터에서 케이터링 합니다. 그러니까 자활이 그 여러 가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또 아니면 자활 기업까지 포괄하는 이런 내부 시장이 존재해요. 결국 한 7천억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자체 사업까지 위탁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업 안에서 자활 내부에 내부된 시장 이건 우리가 만드는 보호된 시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자활기업을 써보자. 우리는 다른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 사업단의 품목들을 만들도록 해보자. 이런 보호된 시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활 내부의 보호된 시장을 이제 아까 공공시장과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얘기를 얘기하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 이제 대체 인력이나 재산관리 영역과 관련된 자활 내부에 보호된 시장을 만드는 부분들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개발원이 선도해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기본사회 마지막에 기본사회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헌법에 보장했어요. 그런데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한 부분에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자활 현장은 얼마나 커버하고 있는지 얼마나 커버할 의지가 있는지를 우리 자활기업까지 다 포괄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자활기업을 만드는 과정 아까 잠깐만 기존의 자활기업은 이미 양극화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자활기업은 규모도 어느 정도 있고 위탁사무도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성장은 했어요. 그리고 신규 자활기업들은 사실은 시장 아이템을 바로 들고 나와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폐업이 예전 자활기업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과 바로 부딪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기존에 있었던 오래된 위탁사무를 했던 자활기업도 이제 새로운 경쟁 체제가 만들어져요. 장애인도 그렇고 뭐 특히 노인 쪽하고도 막 이렇게 경쟁 체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자활기업의 보육 육성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기존의 자활기업을 육성하는 전략과 그 다음에 새로운 자활기업 어떤 아이템을 중심으로 시작할 건지의 부분에서 자활 근로 사업단 단계에서부터 보육하는 단계의 자활기업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를 사실은 조금 관점을 좀笼統으로 놓고 지원책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전히 신규 자활기업은 신규 자활기업대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또 필요하고 기존 자활기업은 기존 자활기업대로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분리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자활기업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 소기업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법인격이 실제로 됐다고 해도 법인격
됐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있느냐, 개인이 법인화 돼가지고 너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론가들이 얘기하는 조직이 이제 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건 뭐냐면 조직 내부 거래 비용이 시장이라고 하는 영역에서의 비용과, 제가 이제 1시간 토론할 줄 알았어요. 시장에 있는 비용과 동일할 때 조직의 규모가 딱 거기까지 커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의 자활 기업은 이제 한 6대4 정도, 아니 7대3 정도가 이제 소기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정도 조직 내부의 그 관련된 비용을 누군가 떠안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세무, 뭐 회계, 뭐 이런 아주 기본 비용인데 그걸 사실은 자활기업이 다 떠안을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기본 비용을 어떤 지원 체계를 가지고 지원을 할 거냐를 놓고 보면 실제로 규모화 전략도 나오는 거고요. 그 규모화 전략에 맞춰서 향후에 이제 투명자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건지 이렇게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보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중앙자활자금의 이자 정도 지금 규모가 엄청 커져가지고 2,300억 정도의 이자가 있고 또 자활 기금이 이제 3,711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생겼을 때 이자라는 거 하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자를 굉장히 소모성 경비로 쓰지 말고 좀 투용자 할 수 있는 기금에 또 아니면 중앙자활자금의 이자를 좀 묶어서 자활 뭐 임팩트 펀드를 만들어서 좀 현장에 여러 가지 방향성을 주는 사업들을 추진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포럼은 되게 2시에서 4시 하거든요. 근데 이걸 1시부터 5시까지로 스케줄을 잡았길래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해했습니다. 대번 이해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2분 말씀 나누고 나서 제가 중간에 안 끊으려다가 7분 드렸는데 27분 하셔가지고 그럼 다음 우리 토론자분들께는 지금 시간을 스스로 예고하고 하시는 게 어떨지, 얼마나 하실지. 네. 그 시간 5시까지니까 충분히 좀 듣고 싶은 말씀, 중간에 끊으려 했는데 너무 집중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들 하고 계셔가지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우리 김인경 위원장님 토론 들을 텐데요. 원래 광역자활에서 이제 포럼 주최 측에서 드린 주제는 전국 자활 정책의 방향성과 제도 개선 제안이었던 것 같아요. 관련된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인경 위원장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그 정책 관련된 내용을 요구를 하셔갖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한 10년 동안 그러면은 자활기업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변화된다. 요거를 좀 한번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추세로 가고 있나. 요거를 좀 한번 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지금 나와 있는 자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같이 얘기를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최근 10년 동안 자활기업 정책 관련해서 좀 제가 지침을 한 10번을 이렇게 보면서 좀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15년도부터인데요. 15년도에는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최대 5천만 원까지 자활기금 지원을 할 수 있게 신설을 해줬었고, 그리고 지원 대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인건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를 했고, 전문가 인건비도 이때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2015년도가 그 자활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확대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2016년도에는 그 좀 기업분들은 좀 아실 텐데 지원받는 자활기업만 등록 시스템에 등록하게 했었는데 인정받는 모든 기관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요거는 아마 자활기업의 아마 체계적인 데이터를 조금
생산하기 위해서 했던 작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2017년도에는 이때 이제 센터장이랑 종사자분들이 자활 기업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업 자활 기업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좀 추가가 됐고 전문가 인건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거든요. 그러니까 자활 기업에 대한 지원 기간을 확대하면서 기업의 독립성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변화된 거 아닐까. 요 2017년도 이때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2018년도에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7월달에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됐었고 예비자활기업이라는 게 좀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자 한시적 인건비 신청 기간이 최대 5년으로 확대됐었고요. 이때 느낌이 뭐냐면 기업에 대한 부분을 정량적으로 조금 늘려가는 추세구나라는 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관리 주체가 중앙자활에서 광역자활로 지역으로 내려갔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리고 이때가 사회형 자활기업이랑 자립형 자활기업으로 좀 세분이 나왔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느낌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에 좀 재인정 절차를 강화하는 추세로 좀 전환됐었다고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자활기업 지원 대상일 경우 신규 채용 수급자에 대한 인건비 신청이 가능하게. 그러니까 2020년도랑 2021년도가 아마 그 기업분들 인건비 지원 신청 부분이 이렇게 되게 많이 확대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원 요건 기간이 되고 신규 채용하는 분들을 계속 그러니까 예전에는 못 받게 했는데 신규 채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해 줄 수 있게 이제 수급자에 한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는 것 같고요. 2022년도 죄송합니다. 이게 2023년도네. 2023년도 한시적 인건비 반드시 돼 있었고 2022년도가 좀 특이한 게 예비자활기업에 대한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이게 좀 내용이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크게 작용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개발원에서 신청을 하고 거기서 또 지정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그만큼에 대한 필요성을 좀 못 느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2024년도랑 2025년도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그 10년 동안의 지난 자활기업 정책을 쭉 보면서 느꼈었던 게 2015년 이후에는 어떤 확대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활기업의 안정화를 좀 다각적으로 좀 신설하는 추세였었고 2018년, 19년 이후에는 약간 정량적으로 자활기업을 좀 늘리는 방향이었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은 자활지침 관련해 갖고는 자활기업에 대한 부분이 크게 반영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면 지난 2년 동안은 뭐였어? 어떤 정책이었지? 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좋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자활기업을 내실화하려고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좀 바라보는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근데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제 협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3차 자활기본 계획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들었었던 이유는 오영국 부소장님이 말씀하신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이 제3차 자활기본계획 자활기업 세부 추진 계획에 많은 부분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일에 잘 구현이 되고 작동이 됐으면 이런 부분들이 일부 해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최대한 빨리 저도 마치는 거.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잔소리까지 나서 첫 번째 이제 세부 추진 계획에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창업 단계, 창업 활성화 이게 3차 자활기본 계획의 기조가 있습니다. 기조가 뭐였었냐면 지속 가능한 자활 기업을 위한 체계 확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쉽게 얘기하면 망하지 않는 자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넓히겠다. 뭐 이런 거죠. 이 기조로 네 가지 새로 추진 계획을 조금 기본 계획에다 넣었었는데요. 이제 일부는 지금 추진되고 있고 아까 초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뭐 경영지원단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는 안 됐는데 추진 계획에서 하는 일부분이 있고 지침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창업 단계에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후 사전 지원을 강화하겠다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센티브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오영범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수급자 고용 촉진 그러니까 수급자분들이 자활기업으로 들어오기 위한 인센티브. 근데 인센티브 일반 확대는 기업이랑 센터랑 참여하시는 분들 그런 내용이니까 그건 차치하고 좀 중요하게 달아줘야 되는 포인트가 자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자발기업 고용 연계를 활성화하겠다. 지금 기업에서는 그 참여 주민분들 이렇게 오시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수급 유지율 같은 거, 이중 유지율을 하기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인센티브를 좀 강화를 하고 그리고 지금 5년으로 돼 있는데 기업이 갖고 있는 공공성이나 의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유지를 하는 데들은 점차적으로 지원을 좀 늘려서 안정적으로 좀 가는 게 어떤가. 지금 5년이 아니라 어떤 요건을 조금 제시를 하고 뭐 숙제를 내준다면 숙제 있죠. 그런 걸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조건을 채우는 데들은 인건비 지원 기간을 좀 늘려서 신규 참여 인원이 조금 올 수 있게 그리고 기업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제일 크잖아요. 처음에 오면 수급자분들 오시면 100% 3년 지급하고 이전도 50% 상당히 큰 유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이제 자활기본 계획에 있었는데 지침에는 좀 반영이 좀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 단계, 두 번째 성장 단계는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활기업의 규모와 중앙경영단 운영, 아까 말씀하신. 근데 이제 중앙경영지원단은 좀 차치하고요. 저도 이제 규모화 얘기를 좀 하고는 싶은데, 이제 전국 단계 프랜치화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센터장 워크숍 때 개발원장님이 잠깐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지역의 이동형 편의점 그리고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지난번 정책위원 1박 2일 워크숍 때 나왔었던 내용인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통합돌봄 지원법이 시도가 되는데 뭐 전국 단위의 그러니까 소규모 도시나 인구소멸 도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해갖고 시내에서 원거리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동식 편의점을 운영하는 것들을 프랜차이즈화 해갖고 기업도 좀 참여할 수 있게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자활기업이 조금 실무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아직도 그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 사업을 하려면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가지고 자활기업으로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신규 사업을 하려면 지침상에 보장기간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수리 하고 있는데 현물급여 하고 있는데 현물급여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청소 사업단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청소 방역이 너무 힘들어, 너무 경쟁자가 많아졌어. 그래서 다른 사업을 좀 하고 싶어.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몰래 하면 됩니다. 그냥 등기 변경하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사업은 지자체 승인들 그런 규제에 대한 완화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민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발제문에 자사나 융자 사업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도 아주 작은 이슈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혼자 잘 쓰는 얘기 보면 좀 고민 검토하겠다라고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숙 단계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 지원을 확대하겠다. 주요 내용을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라는 내용이고 업종별 공동 브랜드 개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구매
구매 비율 지정 내용 중에서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과 의무구매 가정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뭐 자활센터든 기업도 원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더 알아야겠죠. 이거는 사실 협회도 그렇고 각 센터에서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이게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 아닐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장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요번 정권 안에서는 어떻게든 좀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재원 인프라 마련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한번 따로 관심 있게 한번 좀 그런 정책이 오면 보시고 꼭 필요한 정책이다 하면은 협회에서 의견을 좀 제시하면 바로바로 협회에다 올려주시면 이런 것들을 잘 취합을 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번 발제문을 보면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다. 이게 자활기업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인데 이 내용이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그런 내용으로 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건 그 자활기업이 소규모 생산 공동체성을 가진 자활 공동체에서 이제 기업으로 전국 단위 기업도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 안에서 내재된 우리의 그 운영 활성화 방안은 뭐냐라는 것도 이제는 다뤄줘야 될 때가 됐다. 조금은 어렵고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기업이 갖고 있는 일부 얘기입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나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운영 발전이 좀 안 되는 부분들 다수 있죠. 좀 민감해서 우리가 얘기는 못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업이 우리가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조금 순화해서 공공성 기업이 갖고 있는 공공성이랑 저는 개인적으로 자활기업은 공공재원으로 100% 가까이 이루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일부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급자에 대한 부분 계속 돈이 생기면 유인하고 채용하고 분배에 대한 부분들 이익이 발생하면 소득 분배 많이 해야죠. 하는데 골고루 잘하고 이런 내재적인 문제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거를 통한 기업에 대한 운영 발생에 대한 부분도 한 꼭지 정도 다뤄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얘기도 좀 힘도 있게 토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리 옆에서 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인데 줄여서 하셔서 이거 프린트해서 좀 나눠주시면 좋았겠다 그 생각 들었습니다. 연도별로 정책 정리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럼 이제 현장에서 쓰실 용도가 있으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 원래 사회자 임무가 요약하고 시간 관리하고 웃겨드리는 건데 너무 웃겨드리면 이 토론 선생님들 말씀이 아니라 제 얘기만 기억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중에 하나는 그 우선 구매 제도 얘기하셨는데 정부 평가항목에 자활 생산품 이용이나 구매 이력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그냥 선뜻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정부 장애인 생산품도 결국 그렇게 해서 정부가 우선 구매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강제성이지 않으면 사실은 우선 구매 제도에 선택된다고 해도 여성이 중소기업을 만들어서 장애인을 고용해서 생산을 하면 대책대로라면 정부가 무조건 사줘야 됩니다. 여성도 장애인도 중소기업도 전부 우선 구매니까. 근데 자활까지 들어가면 이제 일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 강제적 규정이 있는 활성화 방안들이 조금 필요하겠다. 어렵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한테 유리한 거 강제하라고 그러고 불리한 거 규제 완화해달라고 하는데 그 적정선이 어딜까 그 고민이 좀 드는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우리 충북지역자활센터 협회 강호신 회장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강호신입니다. 저는 그 앞에서 두 분 말씀하셨지만은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내용은 그 지역에서 자활센터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자활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센터는 자활기업을 창업하는 데 있어서 첫 단추를 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단추가 잘 끼워줘야 나중에도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자활기업이 유지가 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 생각하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생각하는데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가오도 계속 보내왔고 또 그거를 또 극복하려고도 노력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첫 단추를 끼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활센터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자활의 실무 담당자입니다. 그 실무 담당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활기업의 성패 또한 좌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또 발제문에도 나왔지만은 창업 후 3년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소규모 자활이다 보면은 5인 이상, 5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2인에서 4인 그 사이일 거예요. 5인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소규모 조직이고 그 소규모 조직이다 보니까는 경영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미숙한 점들이 많다 보니까는 초기부터 자활센터의 실무자분들이 개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센터가 원해서도 될 수가 있지만은 그 자활기업을 창업하는 주체들이 또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도한 그 개입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자활기업의 주체성이라는 거는 잃게 되고 자립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부분이 방해 요소가 되고 실질적으로 창업 주체가 변경되다 보니까는 운임만 이제 자활기업이고 운영은 이제 센터, 특히 실무자가 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자활기업이 이제 창업이 되고 이제 운영이 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자활 기업을 이제 창업하는 실무자 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자활센터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또 우리 자활기업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또 폐업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센터의 실무자가 겪는 어려움은 시작인 창업할 때부터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무자의 과정한 업무와 인력 부족입니다. 센터의 실무자는 창업 관련돼서 일을 해야 되는 역할을 가졌지만은 그 외에도 그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업무의 역할은 사업단을 관리하고 또 참여 주민과 상담하고 또 사업단의 운영과 행정까지 다양한 업무를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는 창업 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창업이라는 게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이라는 부분들이 또 필요한데 뭐 회계, 법률, 그리고 마케팅, 경영 이런 지식들이 요구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런 지식들이 없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뭐 전문가를 연결을 하게 되는데 그 전문가는 이제 광역에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가 되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그 자활 기업의 이제 창업 주체들에 대해서는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역량과 의지의 차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주민분들이 어떤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 그다음에 사업에 성공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지 않는 분들을 이제 창업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해야 될 많은 업무들을 우리 실무자분들이 또 담당하게 되니까 또 업무에 깊숙하게 개입하게 되고 또
또 그런 업무를 맡다 보니까는 본연의 자기의 그 업무도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역량과 의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업을 하다 보면은 관련된 지침이나 사업비 이런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제약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 부분들이 또 창업하는 주체분들하고 어떤 갈등 소지도 되고 그런 경직된 규정 때문에 지원도 좀 어려운 점들 그런 점들이 또 있어서 그 실무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활기업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부담이 또 가장 큰 또 실무자분들의 어려움이라 생각을 합니다. 창업 이후 자활기업이 실패하거나 3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는 실무자가 지속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게 됩니다. 창업을 해서 잘 운영이 되면은 센터나 실무자분들한테는 자랑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아까 저 배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 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한시적 인건비 그 기간이 끝나는 데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또 실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창업을 시켰지만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서 심적으로 또 부담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불명확한 역할과 책임입니다. 이제 처음부터 주체적으로 창업 주체들이 그런 일들을 담당해서 운영을 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거를 실무자분들이 떠안고 대신 일을 하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또 상관이 있겠지만은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책임 소재가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또 어떻게 또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많은 실무자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센터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활센터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창업 주체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실무자나 센터가 개입해서 운영을 하게 됐을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권한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을 테고 책임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자활센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은 지원의 업무지 행정이나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는 자활센터는 행정 지원이나 컨설팅 지원으로 제안을 하고 실제로 운영은 창업 주체들이 하는 그런 내부 운영 매뉴얼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다 창업을 할 때 창업 주체들하고 자활센터나 실무자가 같이 그 쌍방 약정 체결 같은 거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약정서에는 합의 내용에 역할과 해야 될 분담 업무들 그리고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서로 쌍방간에 합의를 하고 그 선을 벗어나지 않게 해서 그 창업 주체들의 주체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원과 운영에 관해서 분리 운영 원칙을 명확히 좀 명문화시키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창업녀 주민 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센터에서 좀 운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계 마케팅 조직 관리 교육을 강화해서 참여 주민들이 실제 그 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창업해서 하면은 때가 늦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그런 훈련 강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경영 리더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경영 리더를 발굴하는 그런 교육들을 사전에
가능성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센터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부 전문가와 협업 확대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나 실무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 창업 관련돼서 창업을 컨설팅해주는 역할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창업 이외의 사후관리 부분에서도 좀 많이 좀 부족한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대신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센터가 연계해서, 물론 강의에서도 해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걸 별도로 진짜 필요한 그 전문가들이 필요하면은 그런 역할들을 좀 해줬으면 하고요. 그런 것들은 어디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도 좋지만은 자활 기업 내에서,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 중에서 가능한 부분들을 인력 풀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구축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동료가 동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가 좀 구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창업 후 자활센터의 역할이 여기서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창업 후에도 3년, 최소한 3년 정도는 방역 자활센터와 같이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사후관리를 좀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체계에서 보면은 뭐 개발원도 있고 방역도 있고 지역도 있지만, 지역 자활센터의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에 있어서 첫 단추를 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울러서 그 엄마와 같은 역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이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역할들이 지역에서는 또 자활기업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요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이 협력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지역 자활센터가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눈치를 한 두어 번 보시더니 결국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속가능한 자활기업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요. 실제 자활기업 운영하시는 박찬모 대표님께서 자활기업 운영 기반 실무형 제안을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7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도 안 지키더라고요. 저는 이제 발제자께서 상세히 모든 얘기를 다 해주셔서 저는 이견 도 없어요. 토론할 내용도 실은 대부분이 동의하기 때문에 진보합니다. 저가 자활이 저의 근본임을 잊은 적은 없어요. 근데 2008년 이후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을 더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자활의 이제 제도적 변화나 지원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틀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동지애적 관점으로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좀 불편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도 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소규모 자활기업 활성화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인데, 여기 자활기업 대표자분이 별로 안 보이세요. 저는 그것도 되게 불편합니다. 이 지원 조직에 계신 광역 또는 개별 기초센터, 그리고 이제 행정, 중앙 또는 광역 이렇게 와 계시는데, 정작 자활기업 대표들은 몇 분 안 계셔서 누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일단 그런 불편함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말씀 중에 대부분 이렇게 이전부터 해왔던 얘기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못 키워내는 부분들이 저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안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좀 마련을 해야 될 텐데, 그 리더의 전문성과 참여자의 주체성을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고 대안은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자활기업이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사업의 주체로 인식되기 위해서 내부 역량이 필수적인데, 그 내부 역량의 필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뺄 수가 없으니, 그리고 사람은 또 만들어진 사람이 오지도 않으니 계속
교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초기 자활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들이라 저는 끈기지 않고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시장성과 사업 모델을 정교화해야 되는데 이게 또 소규모 자활기업 그리고 뭐 법인 개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 모델을 정교화하자라고 하니까 또 불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특성상 소셜 벤처는 어렵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소셜 프랜차이즈는 가능하잖아요. 전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송유경 대표님 가셨습니까? 이 청주에 자랑 가셨네. 이 휴먼케어를 비롯해서 전국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분기점이 뭐예요? 8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자회기업 협회 그 업종 네트워크로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건물주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자활센터의 실무자였다가 그 리더로 가셨던 거예요. 그 두 가지, 그리고 더 하나를 덧붙이자면은 시장을 만드셨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2000년부터 이 고민을 해서 20여 년이 지나야 이제 주주시장화가 되고 거기에 주체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런 기획을 해야죠. 소규모 자활기업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안 돼요. 자활센터들은 쪼개져서 기초지역으로 더 낮게 가는 게 좀 맞다라고 보지만 자활기업들은 더 규모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토론하는 자리니까 저 그냥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속적 팔로업 및 네트워크 구축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자활이 아까 우리 할 때 자활은 연대다. 우리끼리만 연대하는 거예요. 자활끼리 연대를 정말 잘해요. 근데 광역이나 지역에서 타 사회적 경제 조직들 또는 사회복지, 시민사회 연대하느냐 이걸 한번 저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 주셨던 자원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은 뭉쳐야 되는데 시민사회가 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가 우리끼리의 어떤 이 순혈주의, 자활끼리 뭘 해야 돼? 저는 그 부분도 좀 극복해야 되지 않나? 난 또 불편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얘기가 임팩트 투자도 말씀하셨지만 컬렉티브 임팩트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가치가 맞고 방향이 일치하면은 여러 조직들하고 연대해야 돼요. 우리끼리 못 만들어내요. 그럼 또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유연성인데 요거는 또 이것도 싫어하실 얘기예요. 자활이 뿌리인데 이 사회적 기업 것들하고 놀면 안 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으나 지속 가능성을 보자면 제도적으로 자연스럽게 다들 넘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이 정보에 발부하신 분들 이렇게 쭉 넘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몇 명을 맞추면은 우리가 이 인건 비전 자활 다 끝나고 사회적 기업 지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다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럴 거면 내외하지 말고 복지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좀 설계를 좀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불편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넘어갈 거면 기준 자체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자활기업 딱 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안 그래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럼 어차피 그렇게 할 거면은 그냥 공개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유일하게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는데 기업들의 ESG도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 공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자활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이게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는 법제화가 되고 있는데 자활기업을 꼭 집어서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자활기업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들어가서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자활기업 얘기하는 곳이니까 자활기업을 꼭 집어서 공기업 혹은 공공기관 이런 부분들의 ESG 지표에다가 자활기업 제품 구입에 대한 것들을 좀 넣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게 강제가 되죠. 그걸 가지고 인센티브도 주시고 평가도 하시고
그런 실질적인 정책들이 되어야 만들어지죠. 근데 저희 기업들은 공공에서 그렇게 해주니까는 대충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만들면. 소비자들이 제일 불만인 게 자활 제품들의 다양성 없다는 거죠. 너무 이제 집중화돼 있는 5대 표준화 사업에 대한 아까 말씀해 주셨죠. 그의 강점도 있지만 양날의 검처럼 단점도 커요. 그것들을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또 과제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유일하게 시간 지켜서 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편하다 하셨는데 좀 속이 후련한 부분도 있다. 우리가 우리 속을 내보이면서 갖게 되는 또 정화도 있으니까요. 오늘 자활기업 대표님들 못 오신 건 대체 인력이 없어서고 송유정 대표가 먼저 간 건 일하러 갔습니다. 영업하러 간다고 먼저 나간다고 했습니다. 빚을 얻고 건물을 샀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송유정 대표랑 저랑 30년 지기 친구인데요. 제가 그 친구를 존경하는 이유는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언니 우리는 자활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니 우리는 자활이 시작이야. 우리는 취약계층이 먼저야. 이 얘기를 그 사업이 그렇게 확장되는 영역에도 근본을 잃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지고 제가 선뜻 그녀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은 한국자활기업협회 대전지부 한경희 지부장님께서 자활기업의 조직화, 네트워크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전자활기업협회 지부장 한경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제가 뭔가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정리할 내용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제 방금 전에 발표해 주셨던 박찬무 대표님도 이제 5대 표준화 사업 중에서 외식 사업을 했던 곳이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대전에서 외식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찬무 대표님 또한 송유정 대표님과 같이 기관의 실무자, 실장님이셔서 이제 기업의 대표로 나오셨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도 2007년도에 하나의 사업단의 실무자로 있다가 이제 7년에 제가 이제 공동체 대표로 그때는 같이 나오진 않았었고요. 공동체의 이제 공동대표로 같이 해서 나왔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았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5대 표준화 사업 중에 공공시장 영역을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사업을 했었던 것은 결식하는 도시락을 하면서부터 저희가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됐고, 그 사업이 공공시장 영역으로서 이제 계속 꾸준한 기본적인 매출을 자리 잡았고, 그 이후에 이것만으로는 살 수 없었기에 일반 시장을 공략해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직화 사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소규모가 많잖아요. 여기서 조직화를 하는 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표님들 한번 모이려고 하면 시간 잡고 날 잡다가 모이는 날 없어지고요. 또 그분들 얼굴 한 분 한 분 뵙기에는 저도 먹고 살기 바빠서 일일이 찾아뵙기도 힘듭니다. 이것들이 이제 각각의 지역에서의 기업 대표님들과 저희 지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직화를 해야 되고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전시 전체에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생산은 가능한데 대전시 전체를 커버하기 인력을 다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전지부 협회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대전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광역자활센터의 센터장님께 먼저 부탁을 드렸고, 그것이 광역자활센터에서 지부협회에 이제 같이 센터장님들과 모여주셔서 저희가 생산을 하면 배송을 해줄 수 있는 사업단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사업이 이제 사업단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기업과 사업단의 협업을 통해서 지금 3년째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되게 좀 적은 양으로 대전시 전체를 커버하는 데 있어서 적은 양 한 200몇 개를 대전시 전체를 커버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체 대전시 커버를 근 600여 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고 있고요. 이것이 다른 사업단에서도 저희가 한 달에 한 1,000여만 원의 배송비를 좀 주고 있는, 이제 그 사업단에서는 하나의 매출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그거를 통해서 대전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었기에 규모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저희가 이종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동종으로도 하고 싶은데, 동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동일한 외식 사업을 하고 있고 동일한 카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거래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물건을 살 때 10kg를 사는 것과 아까 그 자원 말씀하셨죠. 얼마를 팔 때는 가격이 뭐 100원대면 이거보다 더 많은 거를 판매를 하면 단가가 달라진다. 근데 물품을 구매할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10kg를 살 때와 100kg, 1000kg를 살 때 단가가 달라지고 협상력이 달라지는 것처럼 규모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우리끼리 협업하고 같이 조직화해야 된다는 것 중에 동일 업종을 하고 있는 것들은 공동 구매를 통해서 구매 단가를 낮추고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도 계속 이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게 각각의 운영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거래 방법 아니라 결제 방법 그리고 또 내가 나는 꼭 이 물건만 써야 돼라고 하는 고집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카페도 마찬가지고 물품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가격 차이 아니 가격이 아니라 맛 차이 별로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 때문에 맞춰가기가 힘든데 이것에 대한 저희가 매뉴얼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소셜 프랜차이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외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국 단위의 이제 저희의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에 본사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전국 단위로 전체에 뿌려져서 있어서 저희가 이제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곳을 통해서 저희가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매를 하고 있고요. 위생메뉴런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시스템을 저희 자활에서의 외식 사업단에도 같이 좀 적용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업이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통합돌봄이 26년도에 법제화돼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각각의 지금 지역에서는 외식사업단을 하고 있거나 그런 곳에서는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광주에서는 모든 외식사업단들이 이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사업단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다 하고 있고 그것이 매출이 아주 상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곳에서 통합돌봄 관련된 사업을 선진지 견학을 갈 때 다 광주로 가고 계신데요. 이러한 것처럼 각각의 지역에서도 법제화되고 있고 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준비를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고 하나의 틀로 만들어서 우리 전국에 250개 센터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외식사업단들이 다 거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통합돌봄에서 자활에서 그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은 대단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소셜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틀이나 매뉴얼 같은 것들을 좀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각 지역에 돌아가셔서 지역 내에서 동일 업종을 하고 있는 곳들 중에서 공동구매 관련된 것과 좀 그 기준을 좀 맞추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저 시간이 조금 뭐 여유까지는 아니지만 혹시 이제 발제문, 토론문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견 주실 분 있으실까요? 충분히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저 이현수 관장님. 관장님 짧게. 저는 광역자활협의회 정책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 센터님 오셨으면 제가 몇 가지 정량을 좀 질문 교환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영세자활협에 대한 또 센터를 이제 우리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면밀하게 이제 우리 광역자활 센터를 통해서도 지역에 있는 그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면서 정확히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자활기업에 대한 육성전에 대한 부분이 광역자활센터에 업소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한 3, 4년부터 계속 복수가 요청한 내용이 보면은 아까 우리 우행범 소장님 말씀하신 그 인력은 중앙자활 작업에 대한 인력이 들어옵니다. 자활기업으로 우리가 전담직원이나 전문직원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중앙자활 작업에 대한 전담직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자활기업에 대한 전문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전국에 우리 자활기업들 한 1000명이 된다고 하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죠.
근데 관용의 역할은 뭐냐? 법적으로 관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관용에서 어떤 자활기업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있는데 물론 자활기업을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두 가지예요. 홍보 마케팅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어떤 그 경영 관리, 재무회계라든가 어떤 행정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수교부가 다르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마케터, 1인 격투 마케터에 대한 거를 교육을 받고 영향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케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마케팅을 담당하시면. 왜냐하면 매출 올라가니까. 또 한 가지가 ESG 아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존에 ESG에 대한 부분에 어떤 연구를 나지 자활, 소규모 자활 기업에서 어떻게 ESG 경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ESG 경영 이전에 뭘 해야 되냐면은 한 가지 좀 제안해 주십니다. 이 원장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자활 사례관리를 계속 자활 주민들 계속 했는데 자활 기업으로 전환이 돼서 독립해서 어떤 주민들, 자활기업 대표들이란 사례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단순히 우리가 자활 사례관리가 좀 중점을 끊긴 경향이 있는데 광역자활센터에서도 자활사례 통합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자활 사례관리 전문가 배치를 요청하고 계속 노력을 복잡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글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독립해서 내보내는 걸 끊는 게 아니라 자활기업의 어떤 그 대표들, 자활기업인들이 어떻게 서로 아주 살펴나고 현재 하는 상태인데 조금 더 연속성에서의 어떤 자활기업인들, 대표들이나 어떤 가족들이나 사례관리 정책가 연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럼 누가 할 거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단 독립을 해서 나갔기 때문에 과역센터에서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경영 지원 정도가 아니라 실제 조직 운영 또 나름대로 어떤 그 자활기업인들에 대한 어떤 그 사례관리를 연속적으로 해줘야지 이분들이 어려울 때 누굴 찾아갈 건지 해보면 대부분 광역을 오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가 좋은 지역자활센터하고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겠지만 많은 부분들 사업소를 관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은 이제 이런 부분인데 한 가지 좀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사례관리를 개인 중심으로 했는데 기업 사례 분석을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기업을 각 개인의 ISP를 했다면 기업의 어떤 그 자립 지원 계획을 우리가 또 다른 형태에서 또 매듭을 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기업이 알아서 성장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의 어떤 자립 지원 계획을 개인 중심으로 했다면 이 부분이 어떤 기업 중심으로 단체라는 어떤 집단 중심의 어떤 그런 기업의 어떤 성장 발전을 어떤 그런 사례관리 지원 ISP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자활기업인들 개개인에게만 다 책임성도 높겠지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이나 이 부분은 우리가 ESP하고 연결되잖아. 근로자적 프로그램을 우리는 정서적 사회를 위해서 자활 사례관리를 했는데 사실 저는 맞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급자들은 근로자를 보지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차상위층이나 이런 사람들 다 직장인으로 보기 때문에 자활에 참여하는 기업인들 그리고 어떤 EAP나 어떤 근로자적 프로그램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좀 이제 연구자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 그래서 간단히 이제 따라온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광역자활센터에서의 그 위치나 포지션이 우리가 뭘 인력을 돌려달라고 하기보다는 사업의 거의 99%가 다 현장 지원인데 아까처럼 어떤 통합사례관리에서 어떤 자활기업인들을 위한 어떤 그 사례관리에 대한 것에서 또 자활기업의 어떤 그 근로자적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하나는 아까 자활 전문가에서 어떤 마케터라든가 어떤 경영지도사 자활기업 경영지도사 이런 부분들 사실은 저는 연수원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수원이 전문 체계가 되기 때문에 연수원을 개발을 하고 광역자활센터에서 다 정의할 수 없다면 3자 협의를 해서 광역 중심의 어떤 자활기업의 어떤 마케터라든가 경영지도사 육성에 대한 아카데미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그 안을 좀 만들고 합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다 받고 한 번에 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죠. 발제를 통해서 그리고 통해서 모든 알게 후자분들 중에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방역과 그리고 근로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학창부
그럼 사무관님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 받으려고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분이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답변을 아까 저기 이 관장님 하시고 안 하셔도 돼요. 의견으로 받아주시겠어요? 네. 그럼 우리 송학 본부장님하고 대표님하고 답변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박찬무 대표님이 아마 우리 김미정 사무관님 답변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시간을 엄청 많이 썼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조금 고민되는 내용들을 잘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실행 계획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우선 아까 이제 우선 구매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우선 구매와 관련한 부분들은 제도가 있죠. 근데 이제 우선 구매 비율에 대한 뭐 장애인처럼 1.7%, 1.9% 뭐 이런 걸 넣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조달 시장은 양날의 검입니다. 이게 우선 구매를 도입하니까 이제 계속 성과 관리를 하겠다,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들고 오고 있어서 어찌됐든 자활이 우선 구매를 어떻게 잘 조달 시장에서 대응하느냐 이 부분을 지금 고민하는 실행 계획상입니다. 아까 저희 원장님이 이제 그 경영 지원과 관련한 중앙 경영 지원단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은 아예 조직체가 필요한 게 아닐까 일시적이고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 조력형 실무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지역자 섹터. 우리 박창문 대표님이나 우리 이제 행복한 밥상 대표님도 다 실무자 라인에서 조력형 실무자로 나가서 이제 자활개혁을 좀 끌고 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거의 이제 사실은 성장하기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이제 우리 자활개혁 조금 규모 있는 대표님들이 말씀하신 자산화 관련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임팩트 펀드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아까 자활 기금 같은 경우 1년에 이제 이자가 한 100억 정도씩 붙습니다. 전체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중앙자회자분도 뭐 비슷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던 소셜 프랜차이즈 이제 통합돌봄이라든지 또 다이어기라든지 사실은 자활이 업종별로 지구구에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사실 협상력 파워 면에서 뒤처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그 가맹점을 만들고 실제 가맹점에서 물품들을 초도 물품을 구매하고 하면 사실은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활 기업들이 그런 가맹점 관리와 관련한 그 수익과 관련한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셜 프랜차이즈 개념들이 사실 2014년 이후로 개념만 제기됐고 사실 뭔가 이렇게 편의점도 진행되기는 했지만 이제 프랜차이즈 그런 구조에 대해서 이익 배분에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은 사실은 한 0.3%, 0.5%의 이익 배분은 따로 할 수 있도록 좀 소셜 프랜차이즈 구조를 만드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껴놨던 시간을 제가 이렇게 쓸 줄 몰랐네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예를 하나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고 있는 거 옆에 저기 우리 한경이 토론자 우리 같은 집안 사람끼리 와가지고 이러는 것도 되게 웃겨가지고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이제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임 이사장이고요. 한경 대표님이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뭘 고민하고 있냐면요. 참고로 여기는 이제 전국의 중조합원까지 합치면은 이제 31개 정도의 조합센터들이 있어요. 여기 이들 중에 대부분은 자활기업입니다. 자활기업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외식업 하는. 여기가 연 매출이 350억 정도 돼요. 예, 합치면. 그리고 그 센터들이 모여서 구매하는 공동 구매액이 107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규모가 되니까는 경쟁 협상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삼성 웰스토리나 이런 데 부장들이 와서 브리핑을 받아요. 우리 거 사주세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현재 없는 게 아니다. 그런 모델이 이미디어라는 이제 돌봄도 말씀드렸잖아요. 돌봄, HD 건축 마찬가지고, 보람색 배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그 협상력들을 충분히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일단 있고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뭔데 얘네 거를 왜 사줘야 돼? 우리가 굳이 뭐 아주 상품이 뛰어난다고 볼 수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거기에 가치를 심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가치들을 계속 심어요. 그래서 올해 광고 80주년이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후손분들 되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1억 4천만 원어치의 반찬 배달을 저희가 해요. 우리 돈 들여서. 그리고 행복토끼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상위, 이제 이 수급자 가정이나 차상위 도시락 받는 무료 아동들이 있지만 거기도 벗어난 사각지대가 있어요. 120에서 150 안쪽에. 그 친구들에 대한 도시락을 48개 기초시군에 저희가 39억 원의 새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복상자라고 해서 그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뭐 CD를 비롯해서 먹거리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업들의 사회공헌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모델이 그런 모델이 있다. 그리고 요즘에 또 고민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종 간의 협업에 대한 것, 해피브릿지라고 들어보셨죠? 지금은 이제 많이 죽었어요. 한때는 그 국수나무가 500여 개 프랜차이즈 전국 매장에서 지금 한 350개 정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화평도 망냉면, 그리고 동교 돈까스 이거 하는 데인데, 여기 옆에 공주에 공장이 있어요. 여기랑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공동 전국의 그 센터들이 공동 구매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물류를 같이 태울 수 있는 거죠. 거기도 전국에 지점이 있으니까.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봐요. 돌봄이나 아니면 건축이나 이런 곳에서 전국으로 물류 보낼 부분이 있을 텐데 남의 거 쓰지 말고 우리 거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상을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실제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산 관련한 지역 자산화 기금 많다. 이자가 100억이 넘는다. 정말 부러운 얘기죠. 이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이게 정말 실효적 있게 쓰이려면 저는 지역 자산화인데 이 지역 자산화 부분들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공간은 자활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청년 또는 시니어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건 망해도 괜찮은 거죠. 공간은 어쨌든 있잖아요. 대신 여기에 더 붙일 수 있는 것들은 해피브릿지나 행복도시락 같은 먼저 했던 그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냥 이식시켜드리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 거죠. 좋으면은 거기서 계속 창업하시는 거고 싫으면 나가면 또 오면 되는 거고. 지역 자산인지 그런 문제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데 지금 그 돌봄 통합지원법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돌봄 쪽에 있는 센터들은 이미 7월 1일날 국회에서 이 사회적 기업의 날 토론회도 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산센터 안혜경 센터장 와가지고 어제 토론하고 그러셨어요. 저는 이게 불만이에요. 그 통합 돌봄에는 그런 서비스, 돌봄 서비스 말고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집수리도 있고, 이 뭐 동행 서비스도 있고, 목욕 서비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저희 같은 데랑 해당되는 거는 이제 영양 지원 서비스죠. 그런 것들을 지금 각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각자 하지? 우리 다 자활하는 데 다 있는데? 그런 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게 당장 성과가 아니죠. 당장 안 나죠. 근데 자활이 잘하는 게 뭡니까? 버티는 거죠. 우리는 지구력은 겁나 세요. 왜? 당장 망하지 않아도 되니까 할 때 지구력은 있단 말이에요. 그 시장을 점차 만들면서 표준화시키고 지배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통합돌봄 지원법 관련해서 우리 영역에서는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차근차근히 단계를 준비해서 세력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구들은 우리 여기 연구 하셔야죠. 그리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셔야 되고 지원해 주셔야 되고, 또 자활기업들은 열심히 네트워킹하고 좋은 거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들고.
그러니까 뭐 딱 이렇게 막 원하시는 대로 이겁니다라고 내놓을 수는 없으나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복지국에서 도와주시면 좋죠. 네, 답변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시간 다 쓰셨습니다. 자, 혹시 다른 의견도 좀 없으세요? 제가 오늘 저만 이제 자활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 중에 비수급 빈곤층까지 좀 자활에 수용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계에 있는 분들, 사살리계층을 비롯해서 경계선 장애인도 있고 경계 이상의 이렇게 위험군에 있으신 분들이 자활 점수로는 높아서 우리 사업에 참여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근로에 참여하실 수 있는 조건을 좀 열어서 만들어 주시면 자활 사업이 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충북도하고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서 자활 사업단 혹은 자활센터는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를 도하고 계속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쯤 나오는데, 그 사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업단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사업단 그 사업을 참여할 참여자들의 역량이 본인들이 고위험군이시니까 이게 이제 이 확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역량을 갖춘 사업단의 전문 인력이 있든 뭐 자격을 가진 분들이든 좀 열린 규제가 좀 덜한 그런 대상자 선정, 참여자 선정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리가 된 김에 사무관님도 계신 김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자활기업이 뭐 자활센터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남들이 어려워서 안 하는 소위 말하는 돈이 안 되는 일들이 시작이 돼서 그게 시장성을 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다른 사회복지 분야의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말 그대로 생산적 복지를 실천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잘 이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모화돼서 대규모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집단들이 공동체로 또 그 의미를 담고 살아가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런 기업들이 지역에 작게 위치할수록 지역이 조금 더 살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간 없다면 말이 길다 뭐 이런 뜻을 보내시는데 그만하겠습니다. 혹시 원장님이나 또 마지막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 이런 게 인사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뭐 근무 중에 오셨겠습니다만 정성스럽게 또 성의 있게 그리고 진지하게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발제해주신 소장님과 토론자분들 감사드리고 자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민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함께해주신 김은주 교수님과 또 패널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 출전권 대전 자활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라고 조심히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시는 길에 저희가 기념품 넣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홍보 좀 드리면 저희 충북 광역 자활센터가 개발하고 지금 지역과 같이 강의단위 크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더담 뷰티가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남겨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